네, 안녕하세요. 심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색하고요. 네, 어, 네,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이 동네는 정말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진짜 넓구나. 어지간하면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래서 되게 낯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 강대상 맞죠? 여기가 제일 싫거든요. 근데 밑에 가서 하고 싶은데 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예요. 이 아이 아시죠? 그래서 원래 되게 아이인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고 지금부터 약 15분간은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저 혼자 받고요. 그러다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나가면 했던 얘기 또 해도 저희가 상관없는 스타일이어서 혼자 흥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현상이 펼쳐질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튼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뭐 느헤미야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지켜보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고 시대와 안 맞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서 참 힘든 길을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그래도 불러주셔서 왔고, 좀 하나 놀랬던 건 보통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저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숨기고 사는 사람. 네. 네. 다 알고 사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연락 오면 사실은 거의 가요. 이렇게 시간만 맞으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가장 안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지금 제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사실 세문학교에 다니는데 저 청년부 때 전도사님이 이제 거의 담임 목사님 돼서 끌려갔는데 가서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앉혀놓고 뭐 이렇게 뭐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불러다 놓고 뭐 하냐고 했더니 와 어쩌고 하더니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짜증을 냈는데 그날 이후 이렇게 다른 교회만 돌아다니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빛에 허덕이는 큰 건물의 교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 얘기만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믿는 집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다녔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안 믿는 집안의 아이들도 교회 가는 걸 어른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렇게 좋은 거 배워라. 저도 그래서 다녔던 거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름성교학교를 저를 꼬시러 왔던 선생님이 예뻐서 어린 나이에도 제가 여자 선생님 보고 이렇게 갔던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때문에 다니다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그 찬양 집회 이런 거, 뭐 박종호 뭐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웃긴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피구왕 통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안다는 건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얘기인데 그 피구왕 통키 만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통키가 불꽃슛을 날립니다. 근데 정말 멋있게 날리는데 밥을 먹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피구왕 통키가 불꽃슛을 날리는 장면에서 제가 받았던 감격스러운 감정과 찬양 집회 때 찬양하면서 느꼈던 은혜의 색깔이 똑같았어요. 그게 제 고1 때 저의 첫 신앙의 시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보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문이 들었죠. 왜냐면 그 전까지 제 아이스 네 감사합니다. 네 까주시면 좋은데 이거 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그 나이 때 의심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찬양 집회를 열심히 하면서 저희 때 이제 뭐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뮤직 이런 게 유명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중학교 나이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어떤 파편들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지?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2 때 뭐 이럴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나는 이제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없으면 안 믿고 뭐 있는 것 같으면 계속 믿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CCC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다 놀랍니다. 전혀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도 제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CCC에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왔고 IBF에서만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IBF랑은 제가 지나다닐 때 IBF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왔는데 되게 힘들었던 건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역사교육을 전공했거든요 학부 때는. 그래서 역사학이 보여주는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신과 선교단체가 보여주는 뜨겁고 순수한 어떤 신앙 사이의 갭이 되게 갈수록 힘들어졌었어요.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했고 우리 순장님이 저한테 그걸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은데
어떠실지 예상되시죠? 뭐 이렇게 뭐 사탄 마귀 들었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제가 또 길을 찾게 된 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낯선 거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는 계속 다녔고 아마 제가 교회에서 안 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직분 빼고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권사, 장로 이런 거 못 해봤고요. 그 빼고 교회 봉사는 다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25살 이후에는 교회에서 제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나눌 역사, 시대. 저는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우리의 실존적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뭐 멋있게 우리끼리 있을 땐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피광 통키를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컸고 나의 안일함 뭐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막 하면 은혜 안 된다고 닥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니까 몇몇 뜻있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 듣고 이제 다시는 안 볼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저는 숨김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냥 어디 가든지 제가 그냥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당시 만났던 것 같고 그 찬양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만 살짝 하고 뭐 간증 집회는 전혀 아니고 제가 감동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예전에 북한도의 십자가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 CBS의 전략적 선택으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서 가장 건조한 변희채 편이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자 뭐 그렇다 치고 오늘 저한테는 그 보통은 이제 교회가 저한테 오면 한국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제가 한 사회적 활동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를 2번 연속 초청한 교회는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2번 연속 초청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2번째 강의록을 10년 만에 만들었었던. 근데 오늘은 아예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저예요. 네. 이건 이제 변장한 저고요. 이건 진짜 저고요. 네, 많이 다르죠? 네, 옷도 똑같은 옷 있는데 아깝네요. 네, 넘겨주시고 넘겨주십시오. 네, 이 제가 해야지 편한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요거 이제 제가 쓴 단박이 한국사라는 책에 이제 그 이제 그림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지만 콘티를 짜서 그린 그림인데 작가님이 되게 좀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죠. 한국 역사를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로 이야기한다라면 좋든 싫든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 혹은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의 역사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5년 해방됐고 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53년부터 1987년까지 그러니까 약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제 명문화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써 있지만 현실이 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요. 다시 87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와 같은 독재자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사 속에서 민주주의는 뭐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시간이 좀 나오면 뒤에 산업화 이야기도 살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현행 헌법입니다.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고요. 너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헌법이 10번째 헌법을 쓰고 있거든요. 9번 바꿨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9번 중에서 6번이 이제 독재자들이 본인을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혁명을 일으켜서 바꾼 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독재자들도 바꾸지 못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일단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여기까지는 해방 때 만들어진 재헌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재헌헌법에서는 기미 독립 정신으로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고 87년 민주항쟁 때는 좀 정확하게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 통과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뭘로 문제가 되냐면 남북관계가 진짜 좋아져서 만약에 남북이 통일한다 이런 단계로까지 논의가 되면은 앞에 3.1운동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임시정부의 법통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3.1 인민봉기 속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노동자와 농민들이 어떤 그런 사회주의 투쟁을 나아갔다라는 게 그들의 정통론입니다.
우리의 정통론이라는 건 3.1운동 위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니까. 하지만 대비는 돼 있죠. 왜냐면 다시 또 이렇게 재헌헌법처럼 뭉뚱그려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3.1 기미 독립의 정신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튼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는 그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독재자 전두환 물러나, 뭐 박정희 물러나 이렇게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주국가로서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를 계속 반추하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봤었을 때 한국인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3.1운동이 시작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3.1운동의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정통성 위에서 독립운동사를 해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리지만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대한민국 그 임시헌장이라고 그래서 이 그 임시정부의 최초의 헌법, 우리나라 법률정보센터에 그냥 뜹니다. 보면 1조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강연 가면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자부심 가질 필요 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감히 제가 이제 인류라는 단어 썼습니다. 제가 국뽕 같은 거 되게 싫어하지만 이럴 때 약간 국뽕을 넣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100년간 하나의 단어를 갖고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쫙 이야기를 만들면서 어떤 단위를 형성해서 성장한 나라는 인류사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은 입헌주의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라든지, 뭐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뭐 레미제라블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도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발전해온 아주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니까 인간이 오고 좀 10분도 안 됐는데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살짝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가 하나 다르냐면요, 현행헌법에서 가장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불이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게 기존 헌법하고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 4.19 혁명, 그리고 이제 79년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물론 중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지만 굵직하게 봤었을 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 드디어 이 문구를 넣은 거죠. 왜냐하면 3.1운동이나 임시정부는 냉정히 말하면 독립운동이잖아요. 이건 민주화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고, 그 위에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이 치열한 민주화의 투쟁 속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닦는 겁니다.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즉 4.19 혁명 이래 지금까지 계속 왔다.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정말 이 민주주의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뭐 동학농민운동도 있고 5.18도 있고 다 넣어야 된다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왜냐면 이게 여기 전문을 아무리 길게 써봤자 별 의미는 없거든요. 이렇게 정리만 하는 건데 여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가 있냐면 세계 평화 같은 거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평화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약자여서 평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제국주의라는 게 폭력적 억압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힘을 갖고 와서 지배하고 남의 이권을 뺏고 하는 시대인데 3.1운동의 모토라는 게 비폭력 평화주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유독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갖고 뭐 약한 나라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약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약자들의 목소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인류사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이죠.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어서 계속 떠들고 다니지만 정말 이렇게 쓰러진 별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뭐냐면 균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게 크게 화제가 됐죠. 건국전쟁 이제 그런 류의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겨레에서 이렇게 막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안 본다고, 내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뭐 그랬는데 주말에 흥행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다시 연락해서 보고 오겠다. 저는 이제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 영화관에 갔더니 그랬더니 영화관 전체에 어르신들로 꽉꽉 차 있는 자리에서 가운데 앉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A부터 Z까지 저렇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어르신들이 울고 막 박수치고 내려오면서 막 우리 젊은 세대한테 역사를 막 가르쳐준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님 앉아봐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했다가 마주 죽을 것 같아서 못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 농지기억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이 지주
경제라는 시스템을 영구히 박멸시킨 게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10%는 진실이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킬 때 지주그룹이 좀 영향이 강했었던 한민당은 농지개혁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조봉암이 중심이 된 무소속 구락부는 당연히 농지개혁을 하고 싶었고, 그때 이제 이승만 계열이 이제 농지개혁을 찬성하면서 이게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선 공이 있죠. 그 공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왜 그랬을까? 한민당을 무력화시키고 싶었던 게 1차적인 거고, 그 영화에서 말해주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진실은 농지개혁을 했지만 그 시기 때 이제 반민특위 다 무력화시키고 김구 암살당하고 제주 4.3 다 짓밟히고 했기 때문에 이 정말 선택적 기억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폭력적 행동을 할 때 단 한 건이 비교적 긍정적인 건데 그거만 기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오늘 건국전쟁 비판하러 온 건 아니니까 강론으로 가면 제가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총론은 뭐가 있냐면 이 농지개혁이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창적인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균등경제론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1950년대 때는 한국의 가장 극우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우익 정치가들도 기본적으로 하던 얘기가 균등경제론입니다. 왜 그러냐? 경험적으로 조선 말기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 어마어마한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이 다수의 평범한 농민들의 고유를 짜는 거죠. 느낌이 안 오시면 소설 중에서 사하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사신 김정한이라는 소설가가 쓴 사하촌이라는 소설인데 그분의 소설은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지만 사하촌 하나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하촌을 읽으면 부산에 가면 지금 사하구 있잖아요. 그 사하구의 그 소설은 일본인 지주가 아니라 절이 지주예요. 절이 지주고 절이 그 지역에 이제 그 농민들이 어떻게 고유를 짜는지, 그리고 일본인 순사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지를 되게 리얼하게 나와요. 그리고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중간에 보면 거기 주인공의 엄마가 막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왜 부여잡냐면 그 부처님의 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땅 두마지기인가를 이제 이렇게 헌납했거든요. 아들한테 안 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이 이제 그나마 자영농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소장농이 되는 결정타, 그걸 막 가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김정한의 사하촌. 혹시 다음 뵙게 되면 읽은지 안 읽은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민족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균등해야 된다, 혹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갖고 왔지만 대한민국 임시원장 아까 1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3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성별, 신분 플러스 이제 그 경제적 계층, 경제적 격차가 없이 일체 평등함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슬쩍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이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책을 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썼을 리는 없죠.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요즘에 번역된 거 그러니까 번역됐단 말이 되게 웃긴데 박정희를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었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들은 그들의 원조의 글까지도 왜곡을 하는 걸 느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명의로 60년대 때 나온 그 책을 보면 첫 장의 챕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제적 평등입니다. 경제적 평등.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5.16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적에 저 이승만 정권이 정말 기본적인 국가 경제 성장도 못한 상태에서 나라를 나락에 빠뜨렸고, 그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4.19 혁명을 통해서 4.19 의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는데 저 자유당 정권과 똑같은 민주당 파당 정권이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들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경제적 평등이다. 어떻게? 경제 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0년대만이 아니라 믿기 힘드시면 지금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은 박정희 기념사업에서 다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국화문 혼용체에서 읽기 약간 불편하지만 사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랑 남정욱 씨가 쓴 이렇게 그걸 풀어 쓴 게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에서는 그런 말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원문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제가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봤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던 말이 균등 경제론
혹은 경제적 평등 이런 단어를 진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많이 유예됐죠. 왜 유예가 됐냐면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고도성장기로 들어가면서 가난을 극복하자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었고, 그다음 이제 최근 와서 이런 문제가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균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냐? 이거는 40년대 50년대 때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기본 깔고 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균등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가 잘 집중이 되고 계신가요? 아, 네. 아,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이거 해라. 제가 이렇게 그냥 강의장이면 전혀 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강대상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올라오면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저는 강대상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도 키가 커가지고 기억하시면 옛날 교회들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벽에다 무슨 막 뭐 이렇게 종이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붙이고 하는 걸 할 때 제가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 내려다보고만 했었습니다. 네. 자, 농담, 썩은 농담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최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혁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혹은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례는 인류 역사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얘기를 떠나서 자,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났죠. 시민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계급이나 토지 같은 어떤 기존의 계약과 사회적인 지배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위에서 소위 말하는 평등한 사회구조화에서 부르주아지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기업이 발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먼저 일어났죠. 왜 프랑스는 영원한 2등 국가였을까요? 영국보다 이 소위 말하는 시민혁명이 늦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계속 경계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 뭐냐? 본인의 경험으로 마치 그것이 진짜 역사의 인식인 줄 착각하는 이런 태도들이죠. 역사를 냉정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이 정상적인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60년에 놀랍게도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났죠. 그렇죠? 산업화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슬쩍슬쩍 넘어와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무슨 박정희 대통령 찬가도 아니고 최근에 쓴 논문 주제가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8년에 마지막,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낸 저서가 4권 있거든요. 마지막 4권째 책이 민족 중흥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78년에 냈으니까 암살당하기 서거하시기 1년 전에 쓰신 책이거든요. 쓴 건 아니고 이름으로 낸 책이거든요. 본인 쓰지는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 알아요. 이거는 혼자 쓴 책도 아니고 한 5명이 쓴 책입니다. 근데 보는데 뭐냐, 거기에도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 유신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4.19 혁명의 그 청춘들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한다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오늘날 와서는 뭐 뉴라이트니 이상한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서 자꾸 무슨 뭐 식민지가 근대화를 만들었고 이승만이 건국을 했고 박정희가 뭐 부국을 했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지만, 당시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4.19를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면 제가 3년 내로 그 논문을 쓸 거니까 그때 꼭 읽어봐 주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그 이제 직접 아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4.19 혁명에 대한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5.18만 기억을 하고 있죠. 5.18에서 사람이 죽었던 거는 군이 투입이 돼서 군의 발포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5.18은 공수부대가 또 투입이 됐죠. 근데 4.19 때도 사람이 2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청와대 앞에 가시면 청와대 앞에 이렇게 무궁화동산 이거 쉼터 있거든요. 그 경복궁 서쪽문인가 쭉 올라가다 보면 조그맣게 바닥에 박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19 혁명 때 이 대학생들이 치고 올라가다가 발포해서 그 자리에서 몇십 명이 죽었던 자리에다 조그맣게 박석을 박아뒀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래서 김주열 군이 사망했고, 여러분 이거 유명한 얘기지만 김주열 군의 시신이 다시 이제 그 마산 앞바다의 시신을 이렇게 다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4.19 혁명으로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 민주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또 추동력으로도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박종철 그 센터 가서 강의했었어요. 박종철 책 아버지가 쓰신 책이 있어요. 박정기 선생님이 쓴 책 보는데 초장 읽다가 막 울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불면증을 시달리는. 근데 그 박종철 아버지인 박정기 선생을 누가 보듬어 준 줄 아세요? 전태일의 어머니가 보듬어 줬어요. 이소선이죠. 전태일도 죽었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강연하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일반인들 앞에서 역사 얘기하면 편한데 어떤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르신은 돌아가셨으니까 편하게 할 줄 알았더니 그날 박종철 군의 박종철 열사의 이제 형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상 힘들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문익환 목사님 강연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문성근 씨가 앉아 계셔가지고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좀 나가달라고 하는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망했다는 거.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부정선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때부터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거민주주의를 아주 피부로 각인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많이 놓치는 건데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경찰과 관료와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라. 이게 당시 굉장히 컸던 문제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찰과 관료가 제발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권력자를 바라보고 권력자를 위한 앞잡이가 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20화국이 들어섰을 때도 경찰 중립화를 위한 뭐 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장면 접근은 제대로 한 게 없고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 군부 세력은 경찰의 수뇌부를 다 군인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더 한층 이제 정권을 떠받드는 존재가 되는 걸로 이제 변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때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만 명 안 됩니다. 적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때로 들어가면 공무원의 숫자가 대거 늘어납니다. 한 30만 명 이상 확 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자를 향해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로 또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측면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정축제자. 근데 제가 지금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요? 하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네. 일단 하고 이제 뭐 중간에 쫓겨나면 쫓겨날게요. 네. 부정축제자 문제는 재벌인 거죠. 근데 이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재벌 부정축제 문제를 척결하라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 재벌 여기 삼성도 나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주도를 했었었는데 나왔던 재벌들의 이야기 뭐냐면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대신에 우리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론은 뭐냐면 한국 경제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기시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생각보다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이 되게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때 사실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얼마 전에 제가 범죄도시 폰가를 봤더니 민중의 지팡이를 민중의 몽둥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저만 웃네요. 아무도 안. 너무 독실한 성도들이어서 마동석을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한국이 경험한 이 관료제라는 게 어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싹싹싹 가게 되는 문제랑 또 하나는 이제 이 재벌이 기업 운영을 잘하는 거는 기업 운영을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부정축제나 불법적인 행동조차도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해서 처벌받지 않는 문화 같은 게 다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논문은 거의 없어요. 한두 편 정도 본 게 제가 다고요.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그러고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79년 부마민주항쟁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마민주항쟁 하면 이제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아시죠?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극장을 못 가고 있다가 넷플릭스에 딱 떠가지고 보자 와이프를 막 꼬셔가지고 틀었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아서. 옆에서 확 집중 안 하니까 와이프가 저보러 너 집중은 보자고 해놓고 본인 집중 안 한다고 해서 야 나 이렇게 이게 뭐 그냥 상상이야. 거의 뭐 영화 보면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는 저기 부하 직원이 상급 직원 때리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얘기 안 맞아가지고 제가 SNS에 하다 욕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욕을 못 하고 이렇게 뭐 재밌게 봤는데 사실과는 다른 거 같네요. 이렇게 괜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댓글에 막 설명을 해달라 뭐가 안 맞는지 자기 재밌게 봤는데 막 해서 시민들이 나에게 설명하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쭉 설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밑에다가 이래서 역사학자들이 문제다 저것들 아는 척 더럽게 한다면서 악플에 막 또 시달렸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일부 진보 진영에서 김재규 의사설 이런 얘기합니다. 10월 26일이 공교롭게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척살한 날과 같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생일이 5월 15일이거든요. 세종대왕의 환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어떤 이상한 숫자를 통해서 뭔가를 찾고 예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무용한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김재규 의사설,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를 안 죽였으면 유신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맞아요. 언제나 역사라는 건 일부의 사실과 다층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수기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모난 주제 하나를 갖고 마치 그것이 뭐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좀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김재규가 그때 그런 일탈을 보이지 않았으면 유신 체제가 무너졌을까요? 졌다라고 생각하는 역사학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박정희의 나이 자체가 6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김재규의 그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완전히 오롯이 김재규의 공이냐 그렇게 볼 수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김재규 같은 경우는 육군 출신입니다. 중장 출신이에요. 별이 3개였죠. 그리고 군인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군인일 때는 보안사령관 아시죠? 옛날 전두환이었던 보안사령관 그 사령관도 했었고 중장으로 전역한 다음에는 그 국토건설부 장관도 했고 그 당시에는 건설부 장관 최고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마지막에 했던 게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박정희 시대의 총화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던 군인이 왜 입장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게 김재규 스스로 했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경계란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누구 하나를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은 예수님 한 분을 충분한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입장을 바꿨을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다 쭉 써놨는데 첫째는 뭐냐면 노동운동이 있었죠. 우리 이제 그나마 최근에 좋아진 게 1970년 전태일 분신한 거, 이 얘기 이제 유명해졌죠. 그리고 가보시면 저기 그 어디죠? 청계천 쪽에 가면 이제 그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이렇게 복원 사업하시면서 그때 시장님이실 때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다 이렇게 전태일 동상도 세우고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태일은 시작이었고 아까 말했었던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치열하게 활동도 했고 이소선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 썼어요. 읽기 좀 편합니다. 문익환 평전은 진짜 별로 이럴 때 저번 뭐 얘기했는데 저자가 한 번 안 적으신 적이 있어서 근데 하여튼 근데 이소선 평전 추천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제 책만 추천하거든요. 제 책 말고 다른 거 안 읽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시작이었고 동일방직 투쟁이라든지 원풍모방 투쟁, 동일방직 투쟁사는 현재 책이 출간된 게 없습니다. 돌베개에서 책이 나왔는데 절판됐고요. 원풍모방이나 여공들의 투쟁사는 생각보다 책이 많아요. 안 볼 뿐이지 투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꼬꼬무에서 이제 좀 재밌게 다뤘지만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YH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때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친재벌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권을 요구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한 요소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이 있는 거죠. 김영삼, 김대중. 요즘에 김영삼 대통령이 막 귀환입니다. 인기가 갑자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해봄 같은 거 사람들이 보면서 저희 아들도 이제 중학교라 아들이 제가 둘인데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저 어제 인사이드 아웃 봤거든요. 울었어요. 네. 어쩜 우리 아들과 똑같은 심리적 상태를 보이는지 정말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다들 아이를 안 키우시나요?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너무 없는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 그 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자기가 보고 싶다고 제가 강제로 끌려가서 본 게 서울의 봄이에요. 저는 그 시대를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기 싫거든요. 봐서 뭐 하겠어요. 근데 봤는데 애가 보고 나오더니 정말 집중해서 보고 나오더니 이게 사실이냐는 둥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전두환 무리를 누가 처단했냐 하면서 막 김영삼 대통령이 막 뛰기도 하는데 이 당시 어찌됐건 그 소위 말하는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들의 70년대 이후에 치열한 투쟁 끝에 이제 이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김영삼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뉴욕 타임즈인가요? 인터뷰할 적에
미국은 대한민국과 독재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파란을 일으켜서 의원직 제명을 당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치인들이 대안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 그럼 마지막은 이제 뭐 이게 마지막은 이제 부마 민주 항쟁이죠. 부마 민주 항쟁 제가 다큐 때문에 이제 저 영남대 쪽에서 그러니까 마산 쪽에서 이렇게 막 하셨고 부산 쪽에서 하셨던 분들 막 얘기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약간 얘기가 새 나가는 건데 좀 잊지 못하는 건 여성분들 얘기인데 영남대 쪽 마산 쪽은 여대생들이 주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한 분은 여대생 2명이 주도했는데 한 분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고 한 분은 이제 바지 이렇게 투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원피스 입은 여대생들은 치마를 잡아서 거꾸로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묶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치마 원통이니까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바지는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졸업하는 제 방송반이었는데 선배들이 이제 괴롭혀서 떠나보낼 때 이제 한번 카니발이 열려서 죄책감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바지단 이렇게 탁 뜯으면 이게 쫙 찢어지거든요.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원래 고등학교 서클 끝날 때 이렇게 선배들 이렇게 한 번씩 계란으로 때리고 그런 거 안 하나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현장을 잊고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저의. 근데 이제 뭐냐면 여대생들이 이제 경찰들이 와서 바지단을 쫙 찢으면 이게 쫙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위 진압 속에서의 성폭력이라는 거 다 있었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거의 못했었죠.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튼 대학생들의 저항이라는 게 있었고 부마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만 저항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남포동 같은 데는 다 시민들이 모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냥 아주 잠깐 나오면서 뭐 지금 부산과 마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하지만 하나 분명히 뭐냐면 김재규라는 기득권층이 입장을 바꾸는 배경에는 70년대에 시민들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굉장한 한거라는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각자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요. 우리 이렇게 민주화운동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알려진 얘기지만 부마민주항쟁 당시가 우리 역사 최초로 공수부대가 투입됐던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공수부대가 투입됐던 사건은 없었고요. 그 3공수가 5.18 때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으로 그때 부산과 마산에 내려왔다는 사실도 몇 년 전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정통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사를 기억하는데 그때를 체험했던 또 다른 그룹은 다른 걸 보는 거죠. 야 이런 건 군을 투입해서 찍어 누르면 금세 해결돼.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은 5.18의 전초전 같은 역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더 큰 참극이 벌어지지 않고 뒤에 가서 큰 참극이 벌어진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으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이게 제가 아까도 누님이 말씀드린 보통 교회 오면 보통 크리스찬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되게 주로 일제 강점기 왜냐면 일제 강점기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나쁜 선과 악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도사님이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 내가 잘하는 짓인가 지금 약간 되게 부담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70년대 때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70년대 때 워낙 민주화운동이 강렬했습니다. 그 왕단이라는 그 천안문 사태를 이끌었었던 중국의 민주화운동 왕단의 한국 중국 현대사 책 읽어보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솔직한 느낌이 뭐냐면 에게 이랬어요. 이게 정말 죄송한 거죠. 그걸 어떻게 제가 함부로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천안문 사건에 최소 100배 이상을 싸웠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중국인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가장 저는 무서운 현상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 그냥 그만큼 이제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건이 이제 민청항연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74년 민족 민주선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제 대학교 운동권이 처음 등장했던 때고요. 운동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냥 주로 서울대생들 혹은 이제 그때는 대학도 많지 않으니까 주로 명문대생 엘리트들의 네트워크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했던 문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처음으로 민중이라는 단어가 민주와 민족 앞에 선 단어가 됩니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단재 신채호,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그때부터도 민중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도 민중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만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70년대 때 민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앞에 등장하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패 특권 체제를 추호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했고 착취, 빈곤, 차별, 방탕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회개할 의사가 조금도 없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민족 자본의 압살과 매판화를 종용하여 경제 부분의 족벌 사유화를 획책해온 저들 매판 족벌이야말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결의문의 일부를 보면 부패 특권 족벌의 치부를 위한 경제 발음이 너무 셉니다. 그렇죠? 심히 지금 제가 말하면서 막 시정하고 부정부패 특권의 원흉을 즉각 처단하라. 서민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국민 경제의 밑받침인 근로대중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라. 모든 노동합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구속된 모든 애국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유신 체제를 폐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라. 중앙정법으로 즉각 해체하라. 반민족적 대외 의존 경제를 청산하고 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낯설죠. 물론 이 시기 때 내가 이 흐름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저 신명하죠. 대충 얘기하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보편 다수 대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낯선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70년대 중반이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심화가 되고 있는 특징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실 한국인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건 4.19 때 초기의 메시지인 거죠. 부정부패, 그러니까 부정선거하지 않는 거, 투표권 보장하고 엄정하게 선거하는 거, 거의 거기에 사회적 합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제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민중을 주목하고 민중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투표권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권리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80년대 때 이 감성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학가의 운동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적어도 구호적으로 이제 많이 외쳤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 장이요? 자, 이제 전장입니다. 전장. 제가 어떻게 하다 제가 다시 넘겨주세요. 그 자리로.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같은 시기 때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김지아 씨가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김지아 씨가 민청학년으로 구속이 됩니다. 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지학순 주교가 저항을 하니까 천주교 외교 되죠.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맞춰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하니까 너무 친일파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혹시나 하여튼 근데 뭐냐면 지학순 주교가 그에 저항하니까 지학순 주교도 그 당시 구속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지학순 주교가 구속당할 적에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일본 주교협의회로 넘어가고 일본 주교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 그 편지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거 실수로 빼먹은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 70년대 때 한국의 기독교 계열의 민주화 운동에서 핵심은 민주가 아니고 자연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인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법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권을 줬는데 인권을 탄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그 당시 천주교나 개신교 쪽의 투쟁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대 때는 이 두 사상이 공존했고 사실은 60, 70년대 때는 오늘 빼먹은 죄송합니다. 빼먹은 소위 말하는 어떤 자연권과 인권이 훨씬 주류였었죠. 그다음 8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운동권이 독자 세력화가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자연권이나 인권, 기독교 계통의 운동이 상당히 좀 작게 쪼그라들게 되고 이제 이쪽 계열이 항상 크게 팽창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어중간한 상태가 돼버리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걸 놓쳐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는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가장 전형적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사고요. 다음 장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잘 집중하고 계세요. 넘겨주셔야 되니까. 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시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컨텐츠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좀 덜 알려진 컨텐츠 중에는 광주 MBC에서 만든 5월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치면 전편 50분짜리가 나오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제가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랑 이제 표창원 소장하고 김의성 배우랑 이렇게 출연했는데 제가 출연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 그 당시 좀 알려지지 않은 필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볼만합니다. 그거를 초등학생 됐던 제 아들하고 같이 보여서 저는 애를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서 앉아서 쭉 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건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 얘기를 그보다 그 이후의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통상 기억하시겠지만 83년 12월 달에 이 소위 말하는 학원 자율화 조치를 하게 되면서 84년부터 엄청나게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슬프게도 저도 그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84년 하면 저한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3단 분리를 하던 그 태권브이 3탄이 개봉된 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선 어디다 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84 태권브이라고 태권브이가 3개로 나눠지고 합치되는 한국 영화의 충격적인 사건이 저한테는 7, 8살 아이의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폭발하는데 그 전에 이제 80년, 81년, 82년 이럴 때는 데모 같은 거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 사법경찰들이 다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고 이랬던 때였었죠. 근데 그때도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5.18 유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주항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5.18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구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식 살려내라. 정말 이렇게 너무 정말 우라가 차는 거죠.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세게 진압을 못했죠. 이거는 좀 달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83년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 이 82년 단계가 되면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진상을 규명해달라,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명예를 회복해달라 등등등 요구 사항이 되게 정확해집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앞장을 보면 80년 5월 30일 김의기 열사 투쟁 서강대 학생입니다. 5.18 일어나고 사실상 이제 보름도 안 돼서 이 서강대 학생 김의기가 이제 장문에 글을 쓰고 이제 알리고 이제 뛰어내리. 첫 사건이었고 이때부터 이제 80년대 내내 계속 대학생들의 투쟁들이 이어져 갔다라는 것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기억을 못하는 그건 좀 이따 얘기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정치권에서도 바람이 부는 거죠. 좀 두 분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게 이렇게 둘이 사이 안 좋은 사진들만 많거나 아니면 너무 할아버지 사진만 많아서 최대한 좀 젊었을 때 사이 좋은 걸로 좀 찾느라 좀 고생했는데 이제 그 뭐 이 분들에 대한 기억이 계신 분들도 있고 연배로 가면 이제 애증이 계시죠. 근데 냉정히 말씀드릴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사가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어떤 어르신들은 그거 뭐 내가 다 경험했던 건데 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인구의 3분의 2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인데 이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됐죠. 5.18을 이제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했고 내란 음모 사건의 수괴로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했고 그때 미국이나 여러 세계 인권 단체에서 강력한 저항을 하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추방하는 조건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망명하면서 망명 투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황이었었죠.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은 제가 보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자서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칭찬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은 70%가 박정희 욕이고요 30%가 김대중 대통령 욕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가장 재밌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근데 볼만해요. 이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거만 조금 피하고 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그 엄혹했던 시절 속에 싸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잘 볼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은 정말 좀 1권 같은 거 한국 현대사로 볼만하죠. 근데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이 2권인데 2권이 집권 5년간의 기간인데 그건 별로고 역시 그 전에 고생했던 얘기가 재밌고요.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 무려 5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 칭찬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 집에 진짜 정치인들 자서전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저 이제 요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진짜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갖고 있냐고 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입니다. 단연코. 그래서 어쩜 진짜 심지어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유신 선포한 날 김영삼, 김대중 둘 다 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귀국합니다. 본인이 귀국했다는 건 대단하게 용기 있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때 김대중은 돌아오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아주 큐트하신 분이에요. 큐트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걸로 터지시네요. 네. 교회에서 이런 성스러운 교회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독실한 저기 카톨릭 장로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현해탄에서 체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중앙정보 요인들한테 바닷가에서 이렇게 죽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묶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고 싶냐 물으니까 그 순간 이제 생애 의지가 막 꽉 쏟아 나오면서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한 5분 지나요.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리고 CIA가 와서 이제 살아났던 가장 유명한 일화고 그걸 이제 사실은 많이 욕도 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이제 싫은 거죠. 근데 이제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진짜로 그때가 이제 좀 정신이 몽환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맨정신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그때 맨정신이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해서 특별히 이게 현현하신 것 같다로 이런 얘기가 되게 유명한 일화고요. 김영삼 대통령 예전에 충현교회 장로였죠. 장로였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자서전을 보면 83년 그 유명한 김영삼의 단식 투쟁 26일간 굶거든요. 그때가 광주 3주기입니다. 그러니까 5.18 그 당시 광주 항쟁이라고 불렀죠. 광주 항쟁 3주기를 기념으로 이제 단식 투쟁을 들어갔고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딱 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굶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성경 말씀 쫙 인용하고 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다 보면 생각보다 한국의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면면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민취협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재해와 운동권이 막 결집하면서 80년대 때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 볼 수 있고요. 다음 장 넘겨드리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런 대학생들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아주 사적인 여행이라는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시 10분입니다. KBS 1번. 네. 근데 이제 박미선 씨랑 같이 찍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서울편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유월항쟁 얘기하니까 용환아 나 그때 거기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 같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서울광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서 누나 멋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칭찬해 줬었던 기억도 막 나고 하는데 제가 막 늙었다고 막 공격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지방에서 현장 소장하시다가 휴가 때문에 절 보러 오시다가 내렸는데 6월 10일 날 서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루탄에 맞아서 온몸에 최루탄을 뒤집어 쓰고 집에 와서 용하나 해서 제가 아버지 샤워시켜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분명히 그건데 아버지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본인이 유월항쟁을 자꾸 주도했다고 하셔서 근데 이제 못난 아들은 이제 또 이게 그걸 좀 대충 들어드리면 되는데 제가 또 성격이 그래서 아니야 아빠 내가 다 기억나 아빠는 그날 다른 일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불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버지 거짓말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기억나는 건 저한테 기억나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이제 투표 민주주의 헌법 개헌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아빠한테 저희 국민학교 가는데 아빠 오늘 무슨 날이야 하니까 오늘은 역사가 바뀌는 날이야. 딱 그러시고 딱 투표하고 나오셨던 저희 아버지 평생 인생에 유일하게 멋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대학생들의 치열한 투쟁들이 진행이 됐었고 이제 문익하 목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86년에는 반미운동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미 대사관 점거 사건, 방화 사건 다 8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연구 영역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80년대 때 운동권을 연구해서 객관적 차원에서 조금 거시적 이렇게 원거리에서 연구하고 이런 논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이제 아무도 없다는 얘기 이제 내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존하는 역사가들은 대부분 이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객관적이어도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재해석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80년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이제 반미라는 게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민주화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모순이라는 걸 인식했는데 80년대로 들어오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은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드디어 금기를 건드립니다.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공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연소 연공 노선, 공산주의나 소련에 대해서 다시 보자. 일명 주사파의 탄생. 분위기 되게 안 좋아하시죠.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 앞잡이가 전두환 정권이다라고 하는 국제적 반미의식이 처음 태동이 됩니다. 그럼 금세 사라져요. 어찌됐건 이때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안 먹히죠. 왜 안 먹히냐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4.19 혁명은 옛날 얘기인 거고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이라는 게 기껏해봤자 진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이런 어떤 그런 투표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어떤 전두환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주인 상태에서 대학생과 제야가 반미를 이야기한다.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죠. 결국 이제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건 이런 반미 투쟁이 실패한 상태에서 노선을 바꾸면서 아주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민주항쟁이 됐죠. 그 이후에 반미 목소리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반미 목소리는 언제 딱 한 번 나왔냐면 미순이 효순이 사건 알죠? 장갑차 사건. 그때 이제 그걸 뭐 반미라고 말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요구했었던 뭐 이런 사건을 하나 존재했던 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87년 1월달에 아시다시피 이제 박종철 군이 이제 고문치사를 당하게 되고 유명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김윤식 씨가 영화 1987에서 기깔나게 연기를 좀 잘해 주셨는데, 근데 영화에는 그것만 나오지만 사실 그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뭐죠 위장 잠입을 했었던 권인숙, 그다음에 권인숙이 아니라 뭘로 했었지 이름을 해서 그 이화여대생 권인숙을 잡아다가 부천서 문귀동 경사가 성추행을 했었던 고도 성추행이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세간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죠. 그래서 이미 86년부터 사회가 흔들리고 있었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박종철 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여대생들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의 고도 성폭력, 그리고 여대생들이 주로 이제 위장 취업을 통한 노동운동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사실 역사가 좀 복원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87년 그 6월달에 저기 지금 서울시청 덕수궁 옆에 가면 성공회 주교자 성당이라고 예쁜 성당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도 볼 건 없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수녀원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들어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데 그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광주 7주기 및 광주 7주기 기념식으로 이 박종철 군 의문사를 폭로한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육시방쟁이 시작됐고 육시방쟁 그 첫날 그 전날이죠. 예비 집회 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에서 강동원이죠. 이한열 군이 이제 항래 시위하다 이제 죽게 되면서 불꽃까지 커지게 되면서 민주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뭐냐면 이 시기야말로 사실은 지금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할까요? 문익환 목사님이나 장준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실 권력을 누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걸 주도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현실 정치권에 있고 현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때의 청춘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이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는 추억하지 않죠. 그러나 7, 80년대 때는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 볼 거리가 되게 많다라는 것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장 넘기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거대한 민주화 물결의 상징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가족들은 살아있거든요. 그 고통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화운동 유명한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그 이제 실제 자세히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고문을 통해서 참 너무 고통을 겪었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석사 논문 썼던 얘기인데 스스로 너무 갸륵해가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안 갖습니다. 청문회 아시죠? 50 비리 뭐 하면서 이제 87년에 이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청문회를 만듭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거죠. 87년 민주항쟁을 했는데 야권이 분열돼서 36%짜리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화가 지연됐다고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총선을 해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국회법을 개정합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국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기 써 있듯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이 부활되고 청문회에 대해서 TV 생중계권을 법문에 넣어버린 사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텔레비를 틀면 최근에도 특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국회가 국정감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권의 남용을 국회가 견제하는 거죠. 국정조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사법 권력이 제대로 못하는 걸 국회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13대 국회 당시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부활 그리고 이 전 과정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한다라는 개념이 이 이후에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어지간한 지방의회 본회의는 다 영상이 있거든요. 다 볼 수 있죠. 국회 방송 틀어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다 거의 생중계처럼 확인할 수 있고 국민들이 직접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냈던 첫 번째 국회법 선진화 과정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소야들을 관철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했던 게 광주 청문회인데요. 이때 이제 그 진상 규명이 거의 다 됩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뭐냐면, 진상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진상 규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당시에 더 파봐야 된다는 걸 그 이후에 지금 파고 있는 거 정도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유태인이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죽었잖아요. 문서가 있을까요? 문서 없습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한 20만 명 끌려갔다고 얘기했죠. 그 20만 명의 명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전쟁 범죄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작은 자료들을 갖고 추적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런 게 있죠. 야, 김구를 이승만이 죽였어? 증거 내봐 얘기해요. 증거 없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정황이 있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 시기 때 김구를 죽일 수 있고 죽여야만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문회의 진상이라,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이라는 것 자체가 안 밝혀졌다. 사실 이 당시 거의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역사인식 있죠.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죽고, 그 다음에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전두환과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5.17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전국의 민주화운동을 찍어 누르는 상태에서 5월 18일 날 광주가 저항하니까 짓밟아서 그 다음에 5공화국을 만들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입증한 게 이 청문회입니다.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 전에의 국가의 인식이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김재규가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김재규 일파였었던 정승화를 잡아넣고,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의 남침 위협과 대학생들의 학생 소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식의 논리였고, 그때 이제 김대중과 광주는 내라는 뭘 하다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걸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옛날에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맨날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인식으로만 기억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 역사 인식이라는 게 공개적인 청문회 조사 작업을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인 거죠. 다음 장. 잠깐만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때 이제 보면 모든 증인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불가피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의 남침 위협이 있었다. 북의 남침 위협 없었습니다. 그 나온 기록을 보면, 그 필요하시면 제가 집에 있는 거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막 수집하는데 자료를 잘 국가기록에서 안 주니까 제가 친한 국회의원 막 백을 이용해서 막 국회의원 명의라니까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받고 막 이랬는데, 보면 뭐냐면 북의 남침 위협이라는 것은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야,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정보 아니야? 이거 믿을 수 없어 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소요,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학생 소요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학생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 민주 선거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무슨 소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불가피했고 부득이했다라는 막 말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면책하는 상황만 됐는데, 이제 하면서 넘어갔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을 못 하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들으면 되게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저런 황당한 음모론에 기댈까는 이 당시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음모론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럴 때 근데 그런 음모론에 많이 빠져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 교육은 근현대사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현 역사 교육은 87년 유랑제까지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한테는 이것이 한 맺힌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 분노하시지만,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유튜브 막 들어갔더니 진실은 이거야, 이런 게 또 먹히는 시대입니다. 참 쉽지 않은 또 시대인 거죠.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제 얘기 재밌나요? 네, 지금 저는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쯤 돼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지금 교회에서 왜냐면 제가 진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한 5년간은 근현대사, 현대사를 강연하는 용감한 강사 한 명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막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 헌법 강연하러 갔을 때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어르신이 박하 일어나서 막 화내면서 무슨 노동 얘기를 한다고 이런 빨갱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이제 그런 것도 넘어가지 않고 근데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해 그래도 최근에 와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막 이런 분들 막 나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보통 선례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저기 거창양민 학살 사건 들어보신 적 있죠? 한국 전쟁 중에 거창 지역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이 국군한테 학살당했죠. 거창 특별법이 김영삼 정권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아까 노태우 때는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김영삼 정권 들어서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두 분을 어쨌건 나중에 사면을 하긴 했지만 결국 교도소에다 넣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두 차례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과거사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 규명하는 작업, 두 번째는 우리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수사 체포까지 하면서 3심에 의해서 규정하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5.16 군사 쿠데타는 5.16 군사 쿠데타가 맞아요. 이건 사법적으로 단죄를 되지 않았고 군사 반란을 그냥 군사 쿠데타로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군사 정변이라고 하자. 정변의 원어가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변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12.12는 12.12 사태라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공식 용어가 12.12 군사 반란이에요. 왜 12.12 군사 반란이냐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법적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헌법 판결문이 A4 150장이에요. 다 합쳐 500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다 읽은 유일한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고생했어 뭐 이러고 넘어가죠. 예. 문장이 진짜 뒷담 못 써요. 문장이 끊기지 않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1심, 2심, 3심의 공통적 이야기 뭐냐. 전두환 정권은 신군부는 1차적으로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죠. 반헌법적 행위죠. 반란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저항권 사상이라 배웠죠. 나라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민중이 일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저항권이라 배우잖아요. 저항권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준헌법기관이 되는 거죠. 실제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기존의 헌법기관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시민적 저항은 준헌법성을 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군사 반란이다라는 것이 1심, 2심, 3심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이 딱 돼요.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나중에 사면이 되면서 이렇게 뭐 흐지부지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결국 체포하고 수사하고 했잖아요. 그런 선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정권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제도화를 시켜서 많이 아실 거예요. 진실과 뭐 화해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최근에 지금 저기 극장에서 하이제킹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칼기 폭파 사건, 848 폭파 사건 유명한 거 있죠. 마유미 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필 1987년 12월 29일 날 비행기가 터진 거거든요. 그 다음 날이 대선인데 왜 전날 비행기가 터졌을까?부터 시작해서 되게 논란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상 규명하는 포괄적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체계화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 관련돼서 강연하러 가면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과거사 청산을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잘할까 못할까 다들 못하는 나라예요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29만 원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장기 지속적으로 과거사의 아픈 부분을 조사 분석 가능하면 형벌도 때리고 명예회복도 하고 보상금도 지원하고 하는 작업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니까 뭐 조금 더 선례를 따지면 노태우 대통령부터긴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전 세계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아무도 안 믿겨 해요.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비견될 수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하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앞에서 대통령이 사면해 줬는데 다시 잡아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도 좀 제한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과거사 청산 제대로 한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건 여기 얘기가 아직 안 끝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서구의 이미 혁명의 시대를 겪은 나라들 좀 케이스 다르죠. 그 나라들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같은 나라들을 쭉 살펴봤을 때 대부분은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하면 과거사 청산을 해주는 대가로 처벌을 무마시킨다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만델라 모델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했었을 때 저 혼자 뭐 화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넬슨 만델라 아시죠? 존경하시죠? 왠지 존경해야 될 것 같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찬사를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별로 없다. 만델라가 안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넬슨 만델라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건 처벌 없는 진상 규명이에요. 그러니까 만델라는 그 너무 인종 그게 심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다 얘기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개인적 의논에 대해서 민사를 남겼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우리도 옛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순사가 조선인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의 앞잡이게 돼서 흑인들이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과거사 청산 과정을 쭉 보면 흑인들이 대부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만델라의 과거사 청산 모델은 아주 좋지 못한 모델인데 그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서 혼자 열받았었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과거사 청산을 쭉 해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백인에 의한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인에 의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뭐 되게 유명한 과거사 청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책 보면 다 라틴 아메리카 사례 이런 거 분석하지 한국 사례를 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요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뒷얘기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앞으로 일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주셔야죠.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요즘에 영화로도 많이 표현이 되지만 들고 일어나고 막 쫓겨나고 투표하고 이런 위주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식했었던 아주 냉철한 사회 경제적 인식이라는 게 하나 분명히 있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또 하나는 뭐 전두환 29만 원 이렇게 아니라 역사를 쭉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일부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는 전통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직접적 결과물이 뭐냐면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는 인권유린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사실 이런 종류의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것들. 최근에 뉴스 보면 특검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특검이 언제 나온 거냐면 김영삼 집권 초반기 때 김영삼 대통령 과거사 청산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나왔던 게 특검입니다. 원래 특검 미국에서의 특검 제도랑 우리나라 특검 제도 전혀 다르거든요. 전 세계에서 특별검사제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조순영이라는 국회의원이 미국과는 다른 한국형 특검 제안을 모델했던 게 지금 일반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던 어찌됐건 한국 사회를 이렇게 계속 개혁하는 어떤 몸부림의 제도화된 시스템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원래 당연했던 것들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포인트인데요. 힘듭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힘든 건 뭐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사춘기 소년 아들이 저한테 짜증만 좀 덜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짜증 너무 냅니다 저한테. 더 무서운 건 둘째가 5학년인데 얘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들 둘인데 지금도 되게 사이가 좋아요. 아들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냥 슬퍼요. 그 아기 때 해말 갔던 때를 멈춰서 얼마나 좋아. 뭐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슬픈 건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리 친구 숫자보다 가족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애들이 다 애 하나 없거나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결혼할 건데 다 애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매국노들 막 이러면서 제가 저만이 홀로 애국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친구들 인정해 줍니다. 자, 아무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바로 이건데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영웅사관의 경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단련됐던 인물이 짜자잔 등장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기억하실 거예요. 뭐
뭐 가장 인상적인 건 90년대 93년 초기 김영삼 대통령일 겁니다. 그 시대로 살았으면 기억할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90%를 넘었을 때였으니까요. 뭐 대통령 딱 되자마자 막 하나에 막 숙청해 버리고 막 금융실명제 막 통과시켜 버리고, 금융실명제 때는 당시 경제수석이 금융실명제에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실현했었죠. 그때 조선일보가 6개월간 금융실명제하면 나라 부도난다고 특집 기사 쓰던 때였었어요. 통과시켜 버렸죠. 뭐 이런 거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으면 외환의 길을 우리가 잘 무사히 건널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것을 갖고 여러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여튼간에 김대중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그 햇볕 정책이라든지, 뭐 우리 많이 놓치지만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동아시아 적극 외교라든지 되게 많은 길을 열었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장점이 곧 단점이고, 관성이라는 것이 한계를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죠. 어떤 영웅이 오시길 원한다면 그 초인 같은 영웅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 하나 뽑는 것도 나라님을 욕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대체 나라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큰 성과기도 하지만 또 큰 한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지금 한계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때인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이거죠. 이게 저 같은 사람이 고민 많은 거죠. 종교란 뭘까? 종교란 뭘까?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혹은 뭐 여기 교회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딜 가도 이렇게 처신,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순간 저도 모르게 부처를 믿는 게 뭘까요? 그런 말 할 뻔해요. 요즘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라고 봤었을 때 구현이 됐었죠. 이 시기 때는. 예를 들면 장준하 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을 생각하는데, 장준하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북한 쪽 기독교 출신이고요. 그 돌베개라는 책을 읽으면 돌베개 민족혁명당, 그러니까 임시정부 내에 김원봉 계열에 대해서 거의 쌍욕을 해요. 완전 대립적이고, 해방공간에서 김구의 비서실장이었다 초기에 잠깐 한 거고, 이승만 라인으로 들어서면서 김구가 외쳤었던 남북협상이나 통일노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민주화 투사가 됐냐? 아니 내가 공산주의가 독재고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남한에 내려와 있는데 저 박정희가 독재를 하네? 이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이 사람을 민주화 투사로 만든 거죠.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모든 독재의 원인이 뭐냐? 남북관계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하이제킹을 보더라도 보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넘어가 버리면 월북이 되는 세상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장준하가 했던 말이 뭐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모든 통일은 옳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문익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문익환은 이제 통일은 이미 왔습니다. 이제 얘기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7년에 민주화 되자마자 당시에는 사실은 워낙 사회적 저항도 컸고 사회적으로 따라가지도 못했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돌아오신 다음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중요한 건 기독교인이라는 거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화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통일은 이미 왔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70년대 때 제야 정신이나 종교의 가능성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일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구한말부터 70년대까지는 기독교는 언제나 주류 속에 있습니다. 숫자는 적어도,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여성교육했죠. 들어오자마자 독립운동했죠. 도산안창호를 필두로 해서 뭐 자꾸 무슨 이승만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승만은 오히려 기독교 인사 중에 가장 좀 못난 인사고, 안창호, 김규식, 뭐 김구 선생도 어찌됐건 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굉장히 기독교 인사들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같은 사람 보수적이니까 보수 반공주의도 기독교지만 또 민주화운동하던 사람 다 기독교예요. 7, 80년대까지는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어떤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죠. 즉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와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양적으로는 팽창하는데 팽창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누가 봐도 아는 정체성. 그때 제가 태어나서 찬양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에서 피구왕 토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다음 장 드리면 이 마지막 이게 노동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갔어요. 그 DDP 아세요? 네. 알죠? 그 놀라운 건축물 5천억 들인 건축물입니다. 세상에, 야 진짜 대단하죠? 그 이제 원래 왜 시장이 많으니까 이제 그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 시장님이 그 이제 거기를 국제 패션의 선도 주자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하디드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데려와서 환유의 풍경, 도대체 환유란 말이 뭔 말인지
읽고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중요한 건 환유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현실과는 무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건물을 5천억짜리를 지었죠. 가보시면 이게 판이 일치될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벽면을 다 하나하나 찍어내야 돼요.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에.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계획이 뭐냐면 그 일대 층고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발을 많이 풀어가지고 서대문 안에 건물을 높게 짓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건폐율을 줄여서 이제 뭐 건물 옆에 녹지는 활용하되 건물을 다 높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 붐을 이게 막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뭐 DDP 근처 역사성 뭐 강연 심포지엄을 갔었는데 거기 상인회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때로 온다면 청계천 쫙 재개발하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쫓아냈죠. 어디로 쫓아냈죠? 동대문 운동장으로 쫓아냈어요. 동대문 운동장 살던 사람들 DDP 만들면서 다 쫓겨났죠. 그 사람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시간 되시면 이미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저는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종묘 옆에 서술락길 거기가 아주 핫플이더구만요. 알고 계시네요. 모르시는 분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거기가 종묘 옆에 아주 외딴 곳이어서 재개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싸니까 거기다가 예쁜 카페들 쫙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데 정말 이질감 다 20대 애들만 있고 막 저는 거의 뭐 제가 바퀴벌레 된 줄 알았어요. 막 애들이 막 저 아재 여기 왜 왔어? 그래서 막 했었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노동 문제라는 것도 사실 한국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얘기를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산업화 얘기인데 이런 얘기만 하면 맨날 민주주의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산업화 얘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분밖에 없어요. 다음 주 넘기면 다음 주 넘겨주세요. 네. 이거 안 될 것 같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겠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을 때 군인들도 참전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보셨죠? 택시 운전사를 보면 송강호 씨가 운전하다가 데모하는 애들 보면서 내가 사우디 가서 돈 벌고 내가 베트남 가서 싸워서 이렇게 자유대안을 만들었는데 이 자식 데모질이나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광주에 가서 참상을 보고 입장이 바뀌면서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가 진짜 미안한데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 하면서 바뀌죠.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화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 택시 운전사 계셨죠. 그분은 원래 그런 헌신적인 민주화 운동을 돕던 분인데 제가 이 말을 왜 거짓말을 얘기하냐면 베트남전 아시죠? 60년대 때 참전합니다. 전쟁에서 돈 벌러 갔다 왔죠. 근데 지금 시간상 그 얘기를 다 못하는데 하나 분명히 뭐냐면 이 당시 한 2만 6천 명, 2만 4천 명 정도 민간인 기술자들이 파견이 돼요. 이 사람들은 가서 당시에 소위 말하는 미국계 기업들, 빈넬 같은 기업들의 중간 관리자로 다 취직을 해요. 왜 빈넬이라는 기업이 중간 관리자로 조선일에 한국 사람들 썼을까요? 사실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 쓰면 되거든요. 일부러 쓴 거죠. 협약을 맺어서 너네 참전해주는 대가로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갔죠. 그래서 미국 그 당시에 동남아에 진출했었던 미국 기업은 중간 관리자들이 다 필리핀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밑에 일반 노동자는 베트남 사람들이고 상급부는 미국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빈넬이라는 기업, 빈넬이라고 있습니다. 그 빈넬이라는 기업에 많이 취업을 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미국인들한테는 깍듯했겠죠. 지금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일자리 주신 분이잖아요. 와봤더니 우리는 6.25 때 우리가 싸웠잖아요. 아무리 뭐라 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도 사실은 우리가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서. 와봤더니 남베트남 개판이에요. 지들을 지키지 못해요. 무시하겠어요? 안 무시하겠어요? 무시하겠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화적 지형도가 만들어져요.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백인들한테는 굉장히 열려 있고 가진 자나 권력자들 앞에서는 굉장히 오픈되고 공손한 자세를 보이고 낮은 자나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멸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얼추 이해되시죠? 이런 노동 문화가 이때 형성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70년대 때 중동 진출하는 거 아시죠? 중동 진출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중동 진출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 기업들이 먼저 중동 진출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일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했었던 베트남전에서 일했었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사실은 또 미국 기업을 따라서 중동으로 가요. 갔는데 한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은 민족이면 말이 통하죠.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이 사람들 데려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동안 미국인들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더 좋은 연봉에
애국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기업 가서 현대건설을 돕고 회사를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옮기죠. 그리고 비슷한 노동 문화로 기업을 운영하겠죠. 성장, 변화. 그리고 컴백을 해요. 요게 제가 요 말씀을 너무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드렸는데 한국형 노동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가난을 극복한다는 명분 속에서 가진 자나 자본가 앞에서 고개를 확 숙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수십 년간 노동을 경험하면서 들어오고 재벌이나 성장 구조를 이렇게 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 영화 1987을 보게 되면 영화 1987에 그 송강호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 사람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그 사람이 광주에 가서 그 참상을 보고 입장을 바꾼다? 저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살짝 이거 너무 짧게 하니까 근데 그거 말씀드린 거고 다음 장 마지막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더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먼저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한국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윤리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강남 개발인데 여기 강남이네요. 다 건물 한 채씩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서 얘기를 하네.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한남대교를 놓으면서 이 강남 일대에 900만 평의 땅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압구정, 노년 이런 데를 먼저 개발해서 그때 영동지구라고 불렀고요. 영등포 동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2차가 동작지구, 3차가 잠실지구예요. 세 군데 지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막 하게 되는데 개발을 막 하니까 개발을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이니 뭐니 다 알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유능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돈을 버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70년대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라는 건 사대문 아니거나 일제가 개척했었던 사대문밖에 청량리 쪽이나 아니면 용산 쪽, 영등포 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규모로 땅을 밀어내고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게 누구예요? 재벌이나 어떤 고위 기업인들 혹은 정치가들, 관료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겠죠. 그러니까 계획은 정부에서 세우고 투자와 아파트 단지 개발은 기업가가 하고 대신에 누가 말죽거리를 모여들어요? 사모님들이 모여들죠. 말죽거리 어딘지 아시죠? 근처인데? 예. 양재 시민회수 근처 몰려들죠. 거기서 땅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의 사모님들이겠어요? 기업의 사모님이거나 관료의 사모님들일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땅값이 얼마 오르는지 아세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강북의 땅값이 35배가 올라요. 엄청나죠? 강남의 땅값이 얼마 오르는지 아세요? 1700배가 올랐어요. 공시지가로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이씨 혹은 내가 그때 이걸 해가지고 약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잠실지구죠. 잠실지구를 개발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개발은 80년대 때 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시형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장미 아파트 옆에 10평 미만의 작은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둘째 장아버지 소환하겠습니다. 둘째 장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저희 집은 북에서 내려와서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둘째 장아버지가 촉을 느낀 거죠. 저희 아버지는 바보 같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좋겠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박박 긁어 모아요. 그래서 잠실 시형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 얼마 했을까요? 그 아주 막 1,500만 원 막 이랬을 거예요. 지금 거기 이제 뭐 재개발이 됐는데 재개발 되기 전에도 거기 시형 아파트가 재개발이 안 되고 장미 아파트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 장미 아파트 20억이에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서 20억으로 수익 상승을 하는 거죠. 작은 아파트도 80년대.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엑셀이라는 차를 몰고 왔어요. 이거 알면 정말 슬픈 건데 포니 다음에 우리나라 차인데 마이카. 작은아버지가 야 이게 차라는 거야. 뭐 보여주면서 막 마이카 시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발의 시대를 통해서 신흥 부호층은 부정부패 커넥션인 거죠. 그들이 기획을 하고 정보를 알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호층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배제하죠. 한국의 독특한 부의 성장의 문화가 하나 생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가 추앙을 받는 이유는 그 개발의 여파 속에서 워낙 개발이 안 된다라니까 잠실 같은 데를 개발할 때는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눈치만 좀 빠른 저희 둘째 장아버지 막내 장아버지 이 두 장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괜찮습니다. 자식 경제에서 제가 이겨서 상관없어요. 우리 제 사촌 동생들은 참 보잘것이 없어요. 네. 미안하다. 오늘 좀 밝자. 우리 아빠의 자존심 나밖에 없거든. 근데 아무튼
한 사람들은 그 부의 마지막 탄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작은아버지가 아파트 샀지 했지, 할아버지 할머니 봉양했지, 애들 저희 사촌 동생들 재수삼수하는 거 다 뒷받침했지, 쫙 하다에 마지막 돈 털어서 하남 미사 들어가서 지금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빠른 물가 상승률 속에서 눈치가 빠른 중산층 혹은 일반 서민층은 타서 올라가던 기회가 있었죠. 그게 지금 가능할까요? 일도 불가능하죠. 열심히 산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한국의 부의 구조라는 것은 그냥 비트코인이 된다,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너무 짧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게 만난 김에 안 하긴 좀 그래가지고 다음 장 뭐 있나요 또? 예. 요거는 이제 그냥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쭉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요. 이건 됐고요. 네. 되게 여기까지 하면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번 교회에서 마련한 되게 좋은 특강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10대 때는 저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냥 힘들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손에 들려있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저도 웃겼죠. 걔한테 2,900원을 주고 샀어요. 2,900원짜리를 중고로 2,9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가서 그 자식 만나서 돈을 좀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카프카의 책은 대답은 없죠. 다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는 것만큼은 정확히 드러내줬기 때문에 내 고통이 100년 전 카프카도 똑같이 느꼈구나를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10대 때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 대학을 들어가서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빠졌던 사람이 사르트르하고 알베르 까미였었어요. 예.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재판장에서 천동설이 맞다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런 야사가 있죠. 나왔어요. 그런 거짓말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위주로 돌든 태양이 지구 위주로 돌든 그것이 오늘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의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는 혹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막 하는 거죠. 사르트르도 그랬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젊은 날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사라는 걸 전공하면서 살아가는 입장이고 제가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구체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희망이 된 사건이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교황의 부정부패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된 교회가 뭘까에 대한 저항성이 있든 혹은 도산 안창호처럼 무너져가는 만국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이 있든 중요한 사실 저는 현장과 현실이 없는 종교는 생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역사에 반복되는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역사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들으시면서 질문도 많이 생기시고 뭐 더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할 텐데요. 저희가 30분 정도만 좀 더 선생님께 뺏어서 여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좀 두고 간식도 좀 있는데 좀 간단하게 편하게 좀 드시면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그때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여기를 좀 이렇게 원형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기 테이블 좀 갖다 주셔서